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라인펀드 사기 사건, 그 사건의 검사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계속되고 있는 옥중 폭로문으로 이 검찰의 민낯을 탈탈 털고 있는 김봉현 씨가 이번에 또 새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또 다른 비위 정황이 이제 확인이 된 것인데요. 김봉현 씨가 폭로한 지난 7월에 이 검사들의 술접대, 그 술접대가 있기 전 이주영 변호사는 김봉현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라임 사건이 터지면 제2의 부산저축은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라임 사건을 수사할 검사들하고 술자리를 좀 만들어봐라, 이런 회유를 했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주영 변호사는 김봉현 씨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로 찾아가서는 라임 수사팀에 속할 A검사가 바로 한동훈 라인인데, 청와대 수석 정도를 잡아주게 되면 A검사를 통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A검사가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서 총장에게 얘기 전달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거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내가 직접 총장에게 이 보석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할게.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이주영 변호사가 회유를 위해서 했던 말, 라임 사건이 터지면 제2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될 거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이 결과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검찰이 공작해서 승리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자, 먼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1년 당시 정말 수조 원대의 이 금융비리 사건이었는데, 당시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던 은진수 감사위원이 뇌물을 받아 구속이 되면서 MB정권 후반기에 정말 적잖이 타격을 줬던 그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김봉현 씨가 깔아둔 이 술자리에 참석자로 지목된 검사 2명, 그 2명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수사팀으로 일했던 그 검사들로 알려져 있죠.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아시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컸던 그 상호저축은행이었죠. 이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 세계금융 위기 당시에 금융위원회의 지도에 따라서 인수된 은행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우량저축은행으로 좀 알려져 있다 보니까 자금의 여유가 좀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죠.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은행에 대한 이 자본이 어느 정도인지를 열어본 거예요. 열어봤는데 그 자본금들이 분식회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회사의 어떤 실적을 좋아 보이게 만들려고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러한 곳입니다. 소위 속빈강정이었던 곳이죠. 이뿐만 아니라 사건이 터지기 훨씬 이전부터 해당 저축은행의 임원들이 120여 개나 되는 특수목적의 법인, 명분만 대충 만들어가지고 설립한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는데, 여기에 4조 5천억 원이 넘는 대출을 줘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대출한 돈들을 굴리고 굴려서 해당 법인의 어떤 사장 자리에 그 임원들의 친인척들을 바지 사장으로 쭉 앉혀놓는 거죠. 그리고 대량의 월급을 꽁으로 타먹게 했던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1년 당시에 삼화저축은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은행의 그 신뢰도가 쭉쭉쭉쭉 떨어지니까 정말 대다수가 대규모로 이 예금을 인출해버리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죠. 그 뱅크런으로 이 삼화저축은행이 무너진 이후에 부산저축은행도 불안하다, 이런 소문이 갑자기 퍼지게 됩니다. 부산저축은행도 뱅크런이 있었고 그 이후에 영업정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 대주주, 심지어 지역 유지들, 그리고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은 이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되기 그 전날 밤 상당히 늦게 지들만 살겠다고 대규모로 돈을 싹 빼내갔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발생한 이후에 금융감독원에서 파견 나온 이 검사관들이 현장에서 이것을 다 확인해봤지만 이를 묵인해줬을 뿐만 아니라 2010년에 분명히 이제 금융감독원과 이 감사원에서 나와가지고 대규모 현장 실사를 무려 138일간 정밀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부실을 전혀 찾아내지 못해놓고선 영업정지 이후에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아까 말한 2조 5천억 원의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법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빵빵 터졌던 건데, 여기엔 금융감독원의 감사가 오히려 이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좀 도와주고 불법 대출에 가담을 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드러났던 사건이죠.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요, 왜 김봉현 씨의 진술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나왔는가, 그 핵심이 뭔지를
봐야겠죠. 대략 한 9조 원 정도의 자본력을 가진 그 저축은행이 6조 원가량의 이 불법적이거나 또는 매우 무리한 대출을 정말 여기저기다가 퍼다 날라가지고 해당 저축은행 자본력 자체에 어떤 넘어서는 그런 돈들을 계속 퍼다 날라줬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 장부로 부풀려졌던 자본력이었고, 이로 인해서 해당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은행에 믿고 돈을 맡겼던 당시 국민들의 돈이 무려 8조 원가량이 어딘가로 공중분해돼 버리게 되는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의 큰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의 사건이 굉장히 심각해지자 이와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을 좀 빼내주기 위한 공작들을 펼치게 되는데, 이들의 혐의를 무죄로 만들거나 또는 형을 덜어줄 심산으로 소위 구명 로비라고 하는 것에 나서게 된 거죠.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박태규를 비롯해가지고 8명의 브로커들이 이때 등장합니다. 김두 청와대 홍보수석, 은진수 감사위원, 이 밖에도 뭐 당시 MB정권의 관료들이죠. 그 관료들이 기소가 되어서 실형을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이 정말 뜬금없이 기소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들의 이 처벌 자체는요, 구명 로비 등을 통해서 본래의 혐의와 비교해서는 좀 상당히 낮은 그런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의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받게 되고요. 이게 이후에 박지원 의원의 박태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로비 리스트를 이제 입수를 하면서 폭로를 했는데, 폭로한 것을 또 열어보니까 안상수 한나라당 전 대표,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 이동관 수석, 김두 홍보수석, 다양하게도 이 MB정권에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해먹습니다. 그들의 연루 가능성이 이제 확인되게 되는 거죠. 당시 검찰은 청와대 김두 수석을 꼬리 자르기를 하고, 서가번 전 민주당 의원은 사실 혐의도 없었는데 슬쩍 끼워넣기 해가지고 한나라당의 비위로만 물리지 않도록, 아, 이것은 여야 정치인들 모두의 어느 정도의 비위가 있었구나, 그렇게 시선을 분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이 해외로 도피해 있던 박태규를 주범으로 지목을 하면서 물타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MB정권의 친이계 인사들이 다 같이 돈을 나눠 먹은 사건인 거죠. 박태규를 주범으로 지목을 해놓고선 이후에 갑자기 광노현 교육감 사건과 같이 정말 다른 사건들로 이제 여론을 분산시키면서 이 논란이 잠잠해질 때쯤 박태규를 국내로 불러들입니다. 고작 2년 6개월에 짧은 실형을 이제 살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사건 과정에서 8조 원의 가량의 돈이 사라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태규가 로비를 할 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이 로비 자금을 무려 한 17억 원 가량을 받습니다. 거기서 7에서 8조 원은 본인이 썼고요. 그리고 10억 원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이제 뿌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던 건데, 이때 언론에서 계속해서 보도가 쏟아졌냐면요, 박태규만 잡으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합니다. 여기에 이명박도 이 한 숟가락을 또 얹어가지고 호통을 치면서, 아니 왜 도대체 박태규를 못 잡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더 쉽게 정리를 하자면 실제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들은 어딘가로 감춰진 거고요. 앞에 몇 명만 앞세워 놔가지고는 꼬리 자르기 하고, 그리고 8조 원가량이나 되는 돈이 어딘가로 꿀꺽된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라임 사태로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김봉현 씨가 바로 박태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부산저축은행처럼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듦과 동시에 강기정 수석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 돈의 행방도 묘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찌 보면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을 어떻게든 혐의를 만들어가지고 잡아놓고 이 정부를 타격을 줄 어떤 목적으로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1+1 같은 개념인 거죠. 더 큰 목적은 누군가들이 이 자금을 꿀꺽하기 위해서 이 자금의 유통 흐름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키고 누군가를 앞세워 꼬리 자르기 하려는 그런 목적이 더 큰 거죠.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화저축은행, 그리고 라임 사태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사건까지 정관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 수많은 금융사기 사건, 그리고 심지어 최순실이 모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대한 자금까지도 검찰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내겠다라고 백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단 한 번도 찾아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계좌 추적을 하면 나올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적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거나, 찾아낸 그 최순실의 자금마저도 다른 사건들로 이슈가 계속해서 묻혀버리니까 해당 차명 계좌의 돈이 진짜 100만 원씩 야금야금 줄줄이 빠져나가더니만 나중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순식간에 공중되어 버리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죠. 지난 이 금융사기 사건들의 패턴과 매우 동일한 모습을 이제 띠면서 금융감독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수천억 원의 돈이 돈 세탁을 위해서 조직폭력배 쪽으로 흘러간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상하게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펼쳐져요.
분명 해당 흐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추적에는 손도 대지 않아요.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매듭짓고자 했기 때문이겠죠. 결국 이런 사건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라임 사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주영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부산저축은행 사건처럼 만들 수 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공작 사례가 있는 거고요. 이 성공적인 사례처럼 라임 사건도 이 이주영 변호사가 김봉현 씨에게 함께 공작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한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검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니까 술판을 너가 좀 버리면 내가 이들을 좀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줄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뒷배는 야 걱정하지 마. 검찰총장 윤석열이 있어. 이런 걸 이주영 변호사가 김봉현 씨에게 딜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김봉현 씨의 진술을 통해서 또다시 등장한 충격적인 폭로죠. 물론 알고는 있었어요, 사실. 모두가 짐작은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되는 어떤 폭로에 그 관계자들이 누군지도 하나둘 계속 밝혀지고 있었고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실무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대한 보도를 자신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수감자의 말만 빌려가지고 악의적으로 적시한 MBC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뻔뻔함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하나씩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